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효력이 조건부 유지됩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3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 또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막판 일본행을 결정하는 등 종료 유예 결정에 막점 맞고 취재했습니다. 지소미아 논란의 발단이었던 징용 문제 해결 방안과 한일 관계 전망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 자산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화물 열차 운행이 20%대로 떨어지면서 건설 자재, 시멘트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차 운행 도주로 승객이 몰리는 주말 수험생들 사이에서 열차표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사실상 협정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였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극단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대호 기자. 예, 청와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 입장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이 더 많았는데 그야말로 전격적인 입장 변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전격적인 입장 변화였는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요.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종료 통보를 일시 정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조건부 연장 아니었는데요. 언제든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지만 오늘 오전 이른바 그 길을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기류와는 180도 다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하기로 했고요. 이번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한일 국장급 대화 재개를 통해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어느 한쪽에 종료 통보가 없을 경우에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데요. 결국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협정이 유지되는 이른바 조건부 연장 아닌 셈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통해 수출 규제 협상 자리가 다시금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협상 동력만 살렸을 뿐 당장의 성과물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각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백 기자 지적한 대로 득실은 앞으로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결국 지소미아 종료의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을 우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봐야겠군요. 예,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요, 오늘 후일담을 소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NSC 상임위에 직접 참석했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안을 직접 제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파국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런 결정이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정부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장기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일본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협정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고위급 당국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했습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급히 미국으로 날아갔고 어젯밤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미국의 압박에 한국과 일본이 한 발씩 물러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이채연 기자가 오늘 결정의 막전 막후를 취재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미 국무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5일 방한에 정부와 전직 관료들을 만나고 간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마쿠 조율이 큰 힘이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You talked about dysomnia earlier today. We had fantastic discussions today. 한일 정부가 물러선 것도 스틸웰 차관보가 도쿄를 찾아 외무성 관료들을 만난 19일 무렵. 일본 경제산업성은 19일 제네바 WTO 한일 협의 당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이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온 게 계기라고 했습니다. 하루 전날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으로 가 일본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의 통화에서 최종안의 골자가 오갔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막판까지 치열한 협의가 있었고 어제 NSC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한일 양국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입장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 외교부도 연장 분위기로 술렁였습니다. 이후 오후 1시에 열린 NSC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안을 추인했습니다. 가셔서 어떤 거 조정하실 예정이신가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나고야 G20 외교장관 회담 출장길에 오른 강경화 장관은 내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서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한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모테기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提案の解決に進むべく課長級の準備会合を経て局長級対話を行い両国の輸出管理について相互に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줄이거나 민간 용도 개별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승인하는 수출 통제 완화 조치가 기대됩니다. 양국이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면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에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재개되는 셈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우리에게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수출 규제를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더 따라가 보면 일본 강제징용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단 그 고리를 끊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문제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현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 합의에서 갈등의 도화선이 된 강제징용 문제는 빠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 수출 규제 철회가 없다고 주장한 일본의 연결고리를 지소미아 카드로 깼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문엔 없었지만 일본 모테기 외상은 근본에 있는 문제는 노동자 문제라며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자는 이른바 1+1 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의 법적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양국 기업과 자발적 국민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냈고 아베 총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일본 측은 전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풀지 않고선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힘든 만큼 물밑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석 달 동안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지소미아 존폐 문제는 결국 종료 유예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도 판단이 잘 되지 않아서 강상구 정치부장을 불렀습니다. 자, 강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한숨 돌린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뭐 했나 이런 허탈감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예, 그동안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은 일본의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변함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라는 현금을 지불했고 대가로 수출 규제 중단 검토라는 일본의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손에 쥔 게 없습니다. 손에 쥔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엉뚱하게 꺼낸 카드였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수출 규제로 보복을 한 일본의 조치부터가 잘못됐지만 경제 문제인 수출 규제,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로 대응한 정부의 대응도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의 성과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에는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오히려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빚은 촌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일본 뺨 때리려다가 미국 뺨만 결국 때렸다 이런 그 비유도 하긴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정치부 취재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것이 대세였죠.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대부분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했더군요.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딱 미국발로 들어온 소식이 미국 관계자가 지소미아가 종료 유예 조건부 연장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을 지나면서 그 미국 측 관계자가 실명으로 이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최근에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이 거의 뭐 줄지어서 한꺼번에 한국에 총출동했었죠. 입모아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의 초당적 결의안 제출이 아마 꽤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한국 결정으로 주한미군이 위험해지고 미국 안보에 직접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뭐 사실 오늘 낮에 좀 분위기 변화가 저희도 이제 감지가 되긴 했었죠. 결국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중재 과정에 대해서 좀 취재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가 철저히 함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과정은 따로 취재된 게 없습니다 아직. 하지만 중요한 건 지소미아 종료 유예라는 이 말을 미국 측 관계자 입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예라는 게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유예라는 거지 솔직히 제가 들으면서도 좀 의아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를 보고 나니까 아하 이런 방법을 얘기한 거였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할 당시에 미국도 이해했다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했었지만 미국은 첨예한 한일 갈등 가운데 유예라는 제3의 방안을 찾아내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의 상징처럼 돼버린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 그 의지의 결과물이 오늘 한일 양국의 발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어쨌든 오늘 이 종료 유예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파국을 면했다 정도의 의미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줄 건 줬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당한 것을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협상이 중요할 텐데 자,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이 부분? 이제 어음을 받아놨으니까 이 어음을 현찰로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가 변수가 될 겁니다. 정부는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의 고리를 끊었다고 자평을 했는데 일본 측 발표에는 강제징용 문제가 곧바로 거론이 됩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이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갔거든요. 근데 모태기 일본 외상이 바로 문제의 근원적 문제는 이거 노동자 문제다. 그러니까 그건 일본 용어고 우리 얘기로 하면 강제징용 문제다. 그러니까 딱 못을 얘기하면 봤거든요. 우리가 수출 규제를 풀어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문제다라는 게 지금까지 일본의 논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강제징용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다른 걸로 묻고 있는 건데 이걸 끊었다라고 정부는 자평하지만은 일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강제징용 판결은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한일 사이에는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한일 양국 국민성금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국민성금은 얼마가 될지니까 알파 해가지고 1+1+ 알파라는 이름으로 방안이 깊숙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기사에서 뉴스에서는 주로 오늘 수출 규제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라고 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가 잘 없을 것이고 나오더라도 뭐뭐라고 알려졌습니다라고 나올 겁니다. 표면으로는 수출 규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물밑에서는 정작 중요한 강제징용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 강제징용 협상의 성패가 표면에 있는 수출 규제 협상의 성패를 결정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라는 아주 큰 카드를 너무 성급하게 쓴 것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감은 있군요. 강상구 기자, 부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지소미아 문제가 잘 정리됐으니 이제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이 이번 협상에 큰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는데 그럼에도 황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라는 요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식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외무장관 회담도 내일 열리게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이제 단식을 풀어주십사 하는 말. 강 수석은 황 대표의 단식이 지소미아 협상의 지렛대가 됐다는 청와대 내부 평가도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관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단식은 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라는 파국을 막았다며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입니다. 다른 야당들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오늘 방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청와대가 거절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전 세계에 숨겨진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서 끝까지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황교안 대표를 만났습니다. Thank you so much. You're a hero. Thank you. No, you are a hero. 원비어의 사건을 저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두 분의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이들은 북한에 납북 억류된 피해자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원비어의 부모는 세계 곳곳에 숨겨둔 북한 자산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Cindy and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그러면서 스위스 계좌에 수십억 달러가 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You are the ones, the journalists, that need to ask why Moon is not helping these families.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거절된 이 부부는 내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견에는 일본과 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해 북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또 우리 정부가 당황해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 요청을 언론 보도 형식으로 거절하면서 우리로서는 듣기 거북한 면박성 발언을 북한이 또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보냈다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지난 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요.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북에 되돌려보내겠다고 북한에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조치는요, 이 세계 인권 단체들로부터 이 국제법 위반 비판을 받았었고 유엔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서둘러서 북한 선원을 되돌려보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이 부산으로 초청하기 위한 일종의 선물이 아니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답방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올 것이라는 희망은 계속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에 김 위원장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함께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자, 이어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도 최근에 실무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북한의 친서 폭로는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일종의 통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때인가는 한번 끊어줬어야 되는데 북한 눈치 보게 하고 북한 비유상할까 봐 계속 그러니까 점점 그 도수가 넘는 거죠. 이제 친서까지도 조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북한 발표를 보면 우리가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청와대로서는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더라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화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철, 김여정이 온 것처럼 김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와준다면 이 아세안 정상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외적인 선전 효과도 크고 또 이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도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정도면 너무 비굴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죠. 최근에도 이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던 우리나라가 불참한 것은 11년 만인데요. 자,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6일 만에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북한이 화답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경험적으로 보면 된 게 거의 없는 거죠.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6개월 만에 수위를 벗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마스크 차림으로 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오늘 무죄 판결 받은 심정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오늘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재판에서도 관건은 공소시효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10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를 위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와 함께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 원 상당의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뇌물 액수가 줄면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뤄진 성접대와 3,1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 공소시효도 다시 10년으로 줄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습니다.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사업가 최모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받은 뇌물 혐의 역시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단 측은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2017년 당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의 칼날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겨누게 될지 장윤정 기자입니다. 검찰청사에서 나오는 유재수 전 부시장. 17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산 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도움을 줬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동생이 한 자산운용사의 최대 주주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해 대가성 여부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상당수가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동부지검은 감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몇몇은 비리가 확인돼 상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후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 처리가 결정되는 대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철도 노조 총파업으로 화물 열차 70%가 사흘째 멈춰섰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화물 트럭을 대체 투입하고 있지만 이 파업이 길어지면 피해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운행도 줄어 이 승객이 몰리는 주말을 앞두고 수험생 사이에서는 열차표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시멘트 공장입니다. 화물 열차는 멈춰섰고 시멘트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분주하게 오갑니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시멘트 등 열차 화물 수송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시멘트 가공 원료인 유연탄 공급도 줄었습니다. 비축 물량이 바닥나는 2주 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2주까지는 버틸 수도 육성으로 발입이 돼야 되는 육성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 노선까지 파업에 돌입한 경의중앙선 이용 시민들은 출퇴근하는 게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경의선이 파업을 하면은 저는 이제 출근할 때가 답이 없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이고 너무 불편하고 시간대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고. 여객이 몰리는 주말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KTX표는 이미 대부분 동이 났습니다. 주말에 논술 등을 치르는 수험생 가운데 표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취소표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차나 보는 거 그리고 자수처나 뭐 이런 건데요. 계속 왔으니까. 코레일은 역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앞으로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치명적인 위협에 처할 경우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총기 사용이 가능한 건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다짜고짜 경찰관에게 욕을 합니다. 경찰관한테 욕하면 안 되신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심지어 경찰관의 뺨까지 때립니다. 공무 중 범인에게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경찰의 수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경찰들은 테이저건 사용도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먼저 했던지 간에 쐈던 경찰관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주저하게 됩니다. 경찰에 대한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자 경찰에서는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모호한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인데 우선 상대방이 엽총, 날카로운 흉기, 금속성 둔기 등으로 공격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쓸 수 있습니다. 테이저건은 상대방이 경찰관에게 주먹이나 발로 때릴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른 그 물리력의 사용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법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 강화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어제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죠. 이따르는 동물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는데 직장 동료에게 맡겼던 고양이가 하루 만에 싸늘한 사체로 돌아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대가 의심됩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손에는 삽과 박스가 들려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든 건 6개월 된 고양이 꼬미였습니다.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주인이 직장 동료 34살 김모 씨에게 꼬미를 맡긴 뒤 하루 만에 사체로 돌아온 겁니다. 김 씨는 죽은 고양이를 박스에 담은 뒤 이곳 공터에 파묻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CCTV로 추궁하자 김 씨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꼬미가 핥히어 홧김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꼬미를 기르다 입양을 보냈던 원래 주인마저 애틋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말해줘도 안 믿을 거지 않냐면서 말도 안 해주고 칼로 전단지를 뜯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집어던진 게 아니라 고양이가 핥혀서 뿌리쳤다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증거로 제출하면 정황 증거가 되니까. 경찰은 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하청업체와 계열사 등으로부터 7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범죄 행태가 매우 나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들어서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계열사 자금 빼돌려서 비자금 만드신 거 인정하시나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뒷돈을 받은 혐의와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갑을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10년 가까이 뒷돈 수수와 횡령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해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이 같은 방식으로 8억 원 상당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결정이나 그런 부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경영 공백이 일단은 최소화하는 데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조 대표와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 포탈 혐의를 포함한 추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100년 전쟁이 문제없다고 본 대법관 7명 가운데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은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란 점에서 정치재판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그 내용의 일부를 포커스에서 발췌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플레이보이지 모델로 등장시켰습니다. 이승만이 백인 여자들에게도 접근해 마치 재벌 2세처럼
최고급 식사를 사주며 나이 46에 자신을 숭배하는 22살짜리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 보증을 해줬다. 그러나 이 불륜설은 무혐의로 최종 판명났죠. 방송은 이 전 대통령을 조폭에도 빗댑니다. 하와이 깡패의 본색을 드러내며 하와이 갱단 보스에서 하와이 갱스터의 재테크 비결이다. 악질 친일파라 부르며 비속어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체 이승만은 왜 이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동물에 비유하거나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묘사합니다.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 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 발전에 공이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런 왜 내 결정과 반대로만 가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야? 다큐 100년 전쟁이 인용한 미 의회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를 주도했다고 돼 있지만 이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위반으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징계를 받았고 방통위를 상대로 낸 1,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100년 전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법원의 판단은 한 표 차로 갈렸습니다. 100년 전쟁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7명, 문제 있다고 본 대법관 6명은 두 대통령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동기로 제작됐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다큐를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에도 친일 인명사전 편찬으로 역사 논란을 촉발시킨 곳이죠. 지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시작된 일련의 사태가 이로써 종지부를. 참여연대 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송 심의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측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100년 전쟁을 통해서 그 업적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전부 폄하하고 그리고 이혼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역사적 사실과 평가는 별개라고 강조합니다. 역사를 갖다가 어디가 사실 봐야지 사실.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지. 견해가 달라질 것이지 사실 달라질 수가 없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코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환경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1년여 뒤인 2021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집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점심을 먹고 나온 시민들. 여기저기 일회용 음료컵을 들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는 건 어릴 때는 써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한 번 쓰고 바로 버리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컵의 매장 회수율은 5%에 불과합니다. 2022년부터는 음료 가격에 컵 가격을 더해받고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종이컵 사용은 2021년부터, 빨대 사용은 2022년부터 금지되고 매장에서 마시다 일회용 컵에 싸갈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에 이어 모든 소매점에서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지금보다 35%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달음식의 일회용 수저 제공, 숙박업소에서의 위생용품 제공, 장례식장의 일회용 식기 사용 등이 제한됩니다.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에 달렸습니다. 장바구니 가지는 분들은 10명 중에 1명, 뭐 2명 될까 그래요. 그 봉지 하나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얼마 요구도 봉지 알아요?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시민 불편만 초래하고 회수가 잘 되지 않아
과거 시행했다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소수 품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과거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 신약이 우리 기업의 독자 개발로 미국 FDA에서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제약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장 손에 쥐는 수익은 없었지만 무려 27년을 투자한 뚝심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SK바이오팜은 2001년부터 뇌전증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후보 물질을 찾기 시작해서 17개국 임상시험,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 FDA 판매 허가 승인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존에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새 치료제가 절실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약을 복용해도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의 발작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 가운데 21%가 SK바이오팜의 신약을 임상 복용한 뒤 발작을 멈췄습니다.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 수천억 원을 쓰고도 성공 확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제약사들이 복제약 판매에만 몰두하는 사이 SK는 그룹 차원의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팀을 설립한 27년 전부터 지금까지 최태원 회장의 과감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성 들어가는 단계 갔을 때 뭐 한 10개, 1개 성공하기도 힘들거든. 진짜 오너들이 마음먹고 하는 거야, 신약을. 세계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61억 달러로 절반 이상이 미국 시장입니다. SK는 내년 2분기 미국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고 판매 마케팅까지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남미가 혼란입니다. 칠레와 볼리비아에 이어서 콜롬비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제 노동 개혁에 반발하면서 2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자 시위대가 물건을 던지며 저항합니다. 거리엔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콜롬비아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와 학생 20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고 청년 임금을 낮추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Todos somos estudiantes, aunque no tengamos una única voz. No queremos violencia, queremos ya no más esto. Todo bien. 콜롬비아는 최근 극심한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로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를 봉쇄하고 주요 시설을 공격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섰습니다. 칼리시 등 일부 지역엔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Ni el crimen ni la violencia tienen espacio en nuestra sociedad. El crimen y la violencia solo generan dolor, producen pobreza y Colombia entera lo repudia. 경제난, 양극화, 정치 불신을 공통분모로 한 중남미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한국 노래와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애교, 막내, 먹방 등 우리 단어가 한국어 그대로 외국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한국계 배우 스티브 연이 미국 토크쇼에서 먹방을 언급합니다. That incorporated this phenomenon called mukbang. 영어로 먹방을 검색해 보니 수십 개의 영상이 뜹니다. 애교, 오빠, 언니, 막내 등 대체 단어가 있는데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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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Yeah, like to describe like, for instance, if I'm trying to describe like the youngest member of a group, I would say 막내.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호미와 갓, 포대기 등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이제 한류 콘텐츠들을 자주 접하는 해외 팬들에게 한국어 단어와 표현이 자연스레 실생활에 스며든 겁니다. Honestly, at first I thought it was a little bit weird to see the words used in different countries. But now that I think about it, I think it's a little bit cool because it shows the influence that Korea has. 점점 생활 문화 전반으로 넓혀지면서 이제는 언어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보다 친숙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말과 물품들이 외국인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또 다른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K리그가 혼전입니다. 우승도 강등도 이번 주말 결정될 수 있어서 혈투가 예상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는 K리그 우승을 두고 벌어질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입니다. 1위 울산과 2위 전북의 승점 차는 3점. 울산은 이번 경기를 잡고 14년 만에 K리그 정상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리그 3연패를 노리는 전북은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최종 라운드까지 승점을 따라잡으면 다득점에서 앞서 있어 막판 역전 우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울산은 득점 1위 준이호와 김보경의 막강 콤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북은 주전 공격수 문선민이 결장하지만 이동국과 로페즈의 발끝에 승부를 겁니다. 안개 속에 빠진 강등 생존 경쟁도 이번 라운드가 고비입니다. 10위 인천과 꼴찌 제주의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해 1패만 당해도 순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일요일 상주와 홈에서 맞붙습니다. K리그 승강제 도입 이후 4시즌 연속으로 강등 위기를 탈출해 생존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천 선수들은 유 감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잔류를 이뤄낸다는 각오입니다. 한 장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서울과 대구의 3위 싸움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막바지로 치닫는 K리그. 이번 주말 대혈투를 예고하고 있어 벌써부터 그라운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벌써 25년 전의 일입니다만 이 서울 불바다 협박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차관급 접촉은 원래 비공개 회의였는데 어떻게 보도됐을까요? 이 말을 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경로해 영상과 음성을 즉시 공개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온 나라가 들끓었고 정부는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북한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은 CNN 인터뷰를 자청해 불바다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실상 사과하고 발언자인 박영수를 경질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막말과 협박은 남북 관계가 나쁠 때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말하자마자 나온 북한의 공식 반응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이라는 북한의 비아냥은 우리 쪽에서도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죠. 북한이 어제 문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며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정상 간 친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부터가 황당한 일이지만 그런 상식은 애초부터 북한한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국민 낯이 화끈거리도록 참담한 것은 북한이 거부 이유를 대면서 쏟아낸 비아냥 때문입니다. 몇 대목만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하게 보냈다. 영접 준비를 최상 수준으로 갖추고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솥불 위에 닭알 쌓을 궁리를 하는 철없는 아이에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친서 보낸 날이 마침 북한 어부를 추방하겠다고 우리가 북에 통보한 날이었다는 사실도 공교롭습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자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2년 전과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굴하게 간청하고 또 구걸해서 얻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지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남북 관계의 보람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일단 토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겠지만 한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게다가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가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호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람도 꽤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계획은 가급적 토요일로 잡으시는 게 좋겠네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3일째 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7도, 강릉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20도, 대구 19도, 부산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